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통유리창을 넘어 들어와 펜트하우스의 침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익숙한 적막감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맡의 디지털 시계는 오전 6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옆자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시트에는 냉기만 감돌았다. 술 기운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흔들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어젯밤 그녀에게 건넸던 바로 그 봉투였다. 나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거실로 걸어 나갔다.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 안에는 내 비서가 준비해둔 빳빳한 오만 원권 지폐 다발이 들어있을 터였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고 떠난 것이다. 왜 그 돈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나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이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강변북로 위로는 자동차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나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이곳은 나의 왕국이다. 내가 지난 25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공의 정점. 하지만 이 차갑고 거대한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감옥에 가까웠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온기라고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열기뿐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48.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라고 부른다. 신문과 잡지에는 나의 성공 스토리가 실리고 젊은 창업가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는다. 그들은 나의 빛나는 모습만을 본다. 그 빛 뒤에 얼마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는 이혼남이다. 5년 전 아내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며 떠나갔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에게 가족은 회사의 또 다른 부속품일 뿐이라고. 당신은 성공과는 결혼했지만 나와는 이혼한 지 오래라고.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일에 미쳐 있는 동안 나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유일한 딸 민서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딸아이는 나를 아빠가 아닌 강지훈 대표님을 대하듯 어려운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혼 후 나는 이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화려한 곳으로. 어쩌면 나는 성공의 크기로 내 삶의 실패를 덮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허함은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욱 커져만 갔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적막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가끔 비서가 주선해주는 비즈니스 만찬이나 골프 모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면을 쓴 그들의 관계는 공허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래서 벌어졌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취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바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용한 아이, 돈이 급한 아이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조차 경멸스러울 정도로 저급했다. 그렇게 그녀가 나타났다. 이서연, 22살이라고 했다. 내 딸 민서와 동갑이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나는 위스키를 몇 잔 더 마셨다. 취하지 않으면 이 부조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동생이 아파요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거래를 했다. 나는 돈을 지불했고 그녀는 하룻밤을 팔았다. 하지만 그 밤 나는 그녀에게서 어떤 쾌락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서툰 몸짓과 숨죽인 흐느낌 속에서 내 비참한 영혼의 민낯을 보았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을 벗어던진 텅 비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 나는 그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허함을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났다. 돈 봉투를 남겨둔 채. 그것은 내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의 행동은 내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죄책감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마치 내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찔린 듯한 통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사랑, 가족,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어젯밤 나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돈으로 사람의 시간을 샀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더 깊은 공허함과 한 줌의 재 같은 자기 혐오뿐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저 하얀 봉투가 마치 내 삶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실패했다. 사업가 강지훈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간 강지훈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증거가 바로 이 차갑고 거대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내 텅 빈 가슴이었다. 다음 날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넥타이를 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아침 식사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 안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건네는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임원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에 앉아 나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분기 실적 보고, 신규 프로젝트 제안, 경쟁사 동향 분석,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논리만이 존재하는 세계. 이곳에서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직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긴장하고 내 결정에 따라 거대한 자본이 움직인다. 나는 이 세계의 지배자였다. 모두가 나의 성공을 우러러보고 나의 카리스마를 칭송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외심 가득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회의 내내 어젯밤의 일이 잔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 봉투를 앞에 두고 떨던 그녀의 하얀 손, 절망이 가득 담겨 있던 그녀의 눈동자. 나는 중요한 보고를 듣는 중에도 문득 그녀가 왜 돈을 받지 않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집중하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끈질기게 나를 파고들었다. 대표님,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잠시 흐트러졌던 표정을 가다듬고 즉시 결론을 내렸다. 아무도 나의 미세한 동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나, 강지훈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 나는 어젯밤의 일로 인해 생긴 작은 균열을 수습하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퇴근 후
다시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입주 도우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퇴근한 후였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재료로 만든 완벽한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다. 나는 거실에 거대한 TV 화면을 켜고 경제 뉴스를 틀었다. 앵커의 목소리와 도시의 야경이 뒤섞여 기묘한 소음이 되었다. 음식을 반쯤 남기고 와인잔을 들었다. 프랑스 최고급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레드 와인이었지만 내 혀끝에서는 아무런 풍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성공, 부, 명예.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을 모두 손에 쥐었지만 내 삶은 맛을 잃어버린 음식처럼 공허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랬다.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비서의 목소리처럼 사무적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요즘 학교는 어떠니? 늘 똑같죠. 과제 많고 바쁘고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네,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요. 용건 없으시면 이만 끊을게요. 그래? 그래.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구나. 뚝. 통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나는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딸아이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민서가 어렸을 때. 나는 늘 바빴다. 중요한 계약, 해외 출장, 신제품 개발, 나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빠의 최선이라고 믿었다. 민서의 학예회 날에도, 생일 파티에도 나는 늘 회의실에 있거나 비행기 안에 있었다. 아빠가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래라는 아내의 변명 뒤에 숨어 나는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다. 이혼하던 날,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혀왔다. 당신은 민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당신은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 당신에게 민서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잘 키워내야 할 또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였을 뿐이야.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의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시간과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 수많은 트로피와 감사패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의 성공의 기록들. 하지만 그것들은 차가운 돌과 종이에 불과했다. 나는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어젯밤 그녀 앞에서 마셨던 것과 같은 술이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가 속을 뜨겁게 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다리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투고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겠지. 그 평범한 삶의 온기가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나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봉투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위로나 이해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사려고 했다.
나는 잔을 비웠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고독감은 더욱 짙어졌다. 이 거대한 집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관이었다. 나는 이 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웃음도, 눈물도, 온기도 없는 텅 빈 삶.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장례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현주소였다. 위스키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가 흔들릴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기억은 내게 족쇄와 같아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세게 발목을 조여왔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지독한 외로움에 잠식당하던 그 밤에 시작되었다. 그날도 나는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샴페인과 값비싼 음식으로 채워진 배와는 달리 마음은 굶주린 채였다. 나는 평소처럼 TV를 켜고 의미 없는 채널들을 돌렸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영상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적이 괴물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그 순간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강남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는 소위 어두운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후배였다. 선배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하나 구해줘.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늘 어떤 쓸데없는 말 말고 조용하고 돈이 정말 급한 아이로 나는 말을 끊고 용건만 말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마약에 취한 나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곧 상황을 파악한 듯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사진으로 미리 본 작고 마른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낡은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세상의 더러움이 아직 묻지 않은 듯한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아이는 나를 보자 겁을 먹은 듯 살짝 몸을 떨었다. 그 모습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눌러와.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말했다. 아이는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함에 아이는 더욱 주눅이 든 듯 보였다. 앉아. 마실 것 좀 줄까? 나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나는 위스키병을 가져와 잔에 따랐다. 술기운 없이는 이 역겨운 상황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이름이 이서연이라고 했나? 네? 나이는 22. 네. 아이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꼼지락거리는 하얀 손가락만이 아이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한 모금의 위스키를 털어놓고 스스로도 왜 묻는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일을 해? 내 질문에 서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내가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생이 아파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을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동생이 아파서 너무나 진부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이유가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거대한 무게의 진실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이 아이는 지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팔러 온 것이다. 나는 지금 한 인간의 절망을 돈으로 사려는 중이었다. 멈춰야 했다. 여기서 그만두고
아이의 손에 돈을 쥐어준 뒤 돌려보내야 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 안의 이기심과 지독한 공허함이 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집어삼켰다. 나는 이 아이의 절망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그 밤의 기억은 조각나 있다. 내 몸 아래서 작게 떨던 가녀린 몸,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던 모습,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두 눈에 조용히 고이던 눈물. 나는 어떤 쾌락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숨죽인 흐느낌은 내 귓가에서 비명처럼 울렸다. 그것은 그녀의 비명이자 동시에 내 영혼이 지르는 비명이기도 했다. 이 행위는 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파괴적인 의식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하얀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그 안에는 이 아이의 동생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하룻밤의 대가로는 과분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다. 가져가.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 들었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공허한 표정. 그 무표정이 나게는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가 떠난 현관문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다. 나는 돈으로 하룻밤을 산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샀고 그 대가로 내 영혼의 일부를 팔아버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성공의 정점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짙은 잉크처럼 내 일상 곳곳에 번져나갔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중에도,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에도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겁에 질려 있던 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표정. 그 잔상은 지독한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서재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는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끔찍한 매개체였다. 나는 몇 번이나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이 돈을 없애버리면 그날 밤의 일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남긴 질문이자 내가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왜 이 돈을 받지 않았을까? 이 돈이 절실히 필요했을 텐데. 궁금증은 점차 집착으로 변해갔다.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 최고급 와인도, 값비싼 취미도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다. 내 삶을 지탱하던 성공이라는 단단한 집안이 22살짜리 여자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다른 종류의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거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몇 번 이용했던 흥신소였다. 나는 그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어둡고 음침한 곳이 아닌 여의도의 평범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곳이었다.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이서연의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었다.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조사 방향을 잡기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녀의 절망을 돈으로 산 남자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다.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나는 둘러댔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내 마지막 말에 남자의 눈이 의아함으로 빛났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둑한 수표를 건네고 사무실을 나왔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 이 돈을 어떻게든 전달해주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심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서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뒤 내 개인 메일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이서연 관련 보고서. 나는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파일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그녀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절박했다. 보고서는 그녀의 증명사진으로 시작되었다. 앳되고 총명해 보이는 얼굴, 명문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휴학 중, 휴학 사유는 가정 형편,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고 유일한 가족은 18살 남동생 이서준, 그리고 남동생의 이름 옆에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낯선 병명이 적혀 있었다. 골수이식 수술이 시급하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항암치료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 보고서에는 병원 진단서와 예상 수술비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봉투에 넣었던 돈의 몇 배에 달하는,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액수였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그녀의 일과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학가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부정기적으로 식당 주방 보조 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밥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 카페에서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그늘진 얼굴의 피곤함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 늦은 밤, 식당 뒷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사진 속 그녀는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는 작은 병사였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그녀의 얼굴. 쪽잠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지만 헬쑥한 뺨과 눈 밑에 짙은 그늘은 그녀가 얼마나 고된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사진 속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유리 조각 같았다. 그동안 내가 느껴왔던 감정의 실체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이 가혹한 운명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지난 5년간 이혼과 딸과의 단절 이후 내 마음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고된 삶이, 버스 창문에 기댄 차에 잠든 이 애처로운 얼굴이 내 견고했던 얼음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삶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그녀의 삶에 개입해야만 했다. 그것이 또 다른 실수가 될지라도 다음 며칠간 나는 보고서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그녀의 고단한 일과와 동생의 병원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나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이었다. 나는 평생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내 돈을 거절했다. 내가 또다시 돈을 앞세워 다가간다면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두 번 짓밟는 행위가 될 터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쩌면 뒤에 올 단어를 나는 알지 못했다.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일단 직접 부딪혀보자.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돈 봉투를 건네주자. 채무 관계라는 핑계를 대서라도 그녀가 돈을 받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그녀가 일하는 대학가 카페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 대신 나는 일부러 택시를 탔다. 값비싼 정장 대신 주말에나 입던 평범한 캐주얼 셔츠와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최대한 평범해 보이고 싶었다. 위압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CEO의 아우라는 옷을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카운터 너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를 발견했다. 보고서 속 흑백 사진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카페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 희미하게 짓는 미소에는 꿋꿋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훔쳐보았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긴장감이 몰려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때 그녀가 주문을 받기 위해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어요?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날 밤의 어둠과 술기운 속에서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한 잔.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알아본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 변명은 누가 들어도 어설펐다.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용건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녀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카운터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내가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뜨겁지도 않은 커피를 홀짝이며 기회를 엿보았다. 2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가방을 맨 채 카페 뒷문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나는 계산을 하고 그녀를 따라 나갔다. 좁은 골목길에서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연 씨, 잠시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왜 이러세요? 저한테 볼 일 없으시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할 이야기 없어요.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하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그날 두고 갔더군요.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돈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할 겁니다. 동생 수술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거칠게 봉투를 쳐냈다.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제 동생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제 동생을 입에 올려요. 그녀는 소리쳤다.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길을 가득 울렸다. 나는 그냥 돕고 싶어서 돕는다고요. 이게 돕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요. 그날 밤으로도 모자랐어요. 제발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나를 밀치고 그대로 달려가 버렸다. 나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와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돈으로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 나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내 방식은 그녀에게 도움은커녕 더 깊은 상처와 몸 열감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나는 돈과 권력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감정적인 불구였다. 어둠이 내리는 골목길에 홀로 서서 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꼈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CEO 강지훈은 지금 22살짜리 여자아이의 눈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다. 골목길에서의 처참한 실패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녀의 눈물과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내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 하얀 봉투를 집어넣고 잠가버렸다. 그것은 나의 낡고 오만한 방식을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착각을 버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날의 일로 인해 그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다가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일단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강요하는 대신, 지켜보기로, 말하는 대신, 듣기로. 그날 이후 나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늘 같은 시간, 나는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펴고 마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것처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내 신경은 온통 카운터 너머에서 움직이는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철저히 유령 같은 존재가 되려 애썼다.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두어 시간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몸을 굳히며 경계했지만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점차 경계를 푸는 듯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커피를 마시는 수많은 손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 손님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바닥과 테이블이 엉망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난감해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녀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할머니를 안심시킨 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닦고 새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이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와 행동에서 나는 그녀의 따뜻한 심성을 보았다. 또 어떤 날은 진상에 가까운 대학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그녀에게 무례한 요구를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원칙을 설명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는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는지를 보았다.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은 손님이 뜸한 시간 그녀의 모습을 엿보았을 때였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전공 서적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에는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귀퉁이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케팅 원론. 어쩌면 그녀는 나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잠시 책에 몰두하던 그녀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깊은 상실감과 동경이 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며 점차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그녀에게 가졌던 감정은 오만한 동정심에 가까웠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따뜻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픔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었다. 죄책감과 연민은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무작정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저 단단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졌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 텄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도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가 주문한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던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저기,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제대로 눈이 마주친 것은 그날 골목길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적대감이 없었다. 그저 작은 호기심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늘 같은 걸로만 드시네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가 나를 그날 밤의 남자가 아닌 매일 같은 커피를 마시는 손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네, 이 집 커피가 제 입맛에 잘 맞아서요. 내 대답에 그녀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 작은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먼저 내민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그 두꺼운 벽에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생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열어볼 용기를 얻었다. 그녀가 내게 건넨 작은 미소는 닫혀있던 내 세상의 문을 연 열쇠와 같았다. 그날 이후 카페에서의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는 손님이었고 그녀는 바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서로에게 목례를 했다. 가끔은 그녀가 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같은 의례적인 말을 건넸고 나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해요 라고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 짧고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들이 내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그녀가 나라는 존재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내가 카페를 나설 때쯤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교대를 마친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카페 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우산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머리 위로 이고 빗속으로 뛰어들 각오를 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아 그녀의 옆에 세웠다. 나는 이 날들을 위해 운전기사를 물리고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그녀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타요. 이런 비에는 버스도 한참 기다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고집 부리지 말고. 가는 방향도 같은데 나는 그녀의 동네 방향을 안다는 사실을 무심결에 내뱉고 말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거센 빗줄기 때문에 더 이상 따져 물을 경황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뒷좌석 문을 열고 채 올라탔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소리와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틀었다.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어색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병원 가시는 길이세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동생 병문안을 가는 길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 오늘은 집으로. 서연 씨는요? 네, 오늘은 동생한테 가봐야 해서요. 내가 병원까지 태워줄게요. 이 근처니까 늘 폐만 끼치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폐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저 비를 피하게 해준 것뿐인데 그날 밤의 일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부채감을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나 유난히 그녀가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나는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던 그녀도 나의 끈질김에 못 이겨 조금씩 내 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로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조금씩 동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동생이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예전에는 얼마나 건강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는지. 나는 그저 말없이 들어주었다.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다. 어느 늦은 저녁, 병문안을 마치고 나온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다.
동생의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조수석에 기댄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말없이 차를 몰아 그녀의 집 근처 작은 공원 앞에 세웠다. 그리고는 근처 죽 전문점에서 사온 따뜻한 전복죽 2그릇을 꺼냈다.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먹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어서 2그릇 산 거예요.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같이 먹어줘요. 나의 어설픈 핑계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죽을 먹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죽을 먹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생을 정말 많이 아끼는군요. 제 전부인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준이만 보고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서연 씨를 보면 내 딸 생각이 나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내 딸 민서도 서연 씨랑 동갑인데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동생을 챙기는 것에 반의반 만큼도 나는 내 딸에게 해주지 못했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걸 놓쳤어요.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동질감과도 같은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도 힘드셨겠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해 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서, 특히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이런 종류의 이해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죽을 다 비우고도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눠 가진 듯 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며 외로웠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곁에 없어 외로웠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종류의 고독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지 죄책감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CEO 강지훈이 아닌 인간 강지훈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돈과 성공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내 안의 상처와 공허함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치유하고 있었고 나 또한 그녀의 곁에서 아주 조금씩 구원받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나는 우리만의 작은 일상을 만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카페 구석에 숨어있는 유령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끔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녀는 내가 한 썰렁한 유머에 맑게 웃어주기도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수년 만에 내 삶에 들어온 가장 따뜻한 소리였다. 그녀의 교대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거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채 오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나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찾고 있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함께 웃는 즐거움,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 그녀 역시 내 곁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다. 복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동생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나는 그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위태로운 현실을 잠시 잊고 서로에게 기댄 채 작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너무나도 짧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날 나는 민서에게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에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우리 관계가 드디어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섣부른 기대감. 나는 중요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의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다. 민서는 내 앞에 스마트폰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내가 서연과 함께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죽을 먹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아이전,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누구냐고요? 아빠가 요즘 이 아이 만나느라 그렇게 바쁘셨어요. 민서야, 오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오해요. 그럼 뭔데요? 아빠가 봉사활동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여자애들 밥 사주고. 차 태워주는 제 친구가 이 사진 보내면서 그러더군요. 너희 아빠. 젊은 여자 만나나 봐. 하고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년간 쌓아왔던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그동안 엄마랑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 한 번 내주지 않던 분이 고작 저런 애한테는 저렇게 웃어주고 계셨네요.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봐요. 얼마 주고 만나시는 거예요. 강민서, 나는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돈이라는 단어가 내 양심을 후벼 팠다. 우리의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결국 아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아빠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줄 젊고 예쁜 장식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눈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다신 전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나는 텅 빈 자리에 홀로 남아 꼼짝할 수 없었다. 딸이 던지고 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시작의 추악함을 알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전정대 폭풍은 그곳이 아닌 서연에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 시각, 민서는 내가 알려주지 않은 카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서연을 찾아갔다. 교대를 마치고 뒷문으로 나오던 서연의 앞을 막아선 민서는 내 앞에서는 차마 보이지 않았던 잔인한 얼굴을 드러냈다. 내가 이서연이니. 민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누구? 세요. 나는 강민서야. 네가 매일 꼬리치는 그 남자. 강지훈 대표 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는 그런 서연의 반응을 즐기듯 차갑게 비웃었다. 얼마나 받고 있어. 우리 아빠 돈 많아. 웬만한 액수로는 만족 못할 텐데. 목표가 뭐야? 설마 결혼이라도 해서 신데렐라가 될 꿈이라도 꾸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네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웃기지 마. 내 눈빛, 네 행동, 전부 돈 때문에 하는 짓인 거 알아.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민서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평생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일에만 미쳐 살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너한테 시간을 써주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그냥 외로운 늙은 남자의 일시적인 변덕일 뿐이야.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 너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녀가 나와 함께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의 성이 민서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더러운 돈에 몸 팔아서 동생 병원비나 대.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빠 주변에서 얼쩡거리지는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웃음거리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민서는 마지막 말을 뱉고 차갑게 돌아섰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내가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과 온기, 그것들이 모두 외로운 남자의 변덕이었다는 민서의 말이 진실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래, 시작이 그랬다. 우리는 돈으로 얽힌 관계였다. 내가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준들 그 추악한 시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꿈을 꾸었던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병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연의 귓게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서준이 상태가 갑자기.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으로 뒤덮였다. 민서의 말과 병원의 전화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여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초조하게 서성이는 주치의와 마주쳤다. 선생님 서준이, 우리 서준이 괜찮은 거죠?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이서연 씨, 진정하세요. 당장 수술에 들어간다고 해도 병원비가.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돈, 결국 또 돈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돈을 구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듯 동생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서연은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민서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너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았다. 자신은 잠시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꾼 어리석고 가난한 계집애에 불과했다. 한편 나는 민서와 헤어진 후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그녀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십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카페로, 그리고 그녀의 집 앞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병원이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중환자실 복도에서 나는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다. 서연 씨,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어깨를 붙잡았다. 내 목소리를 들은 그녀의 눈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눈은 나를 보자마 끼자 깊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가세요.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가시라고요. 당신 딸이 한 마리 다 맞았어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당신의 동정, 당신의 돈,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잠시 착각했어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민서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말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돌아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민서와의 관계도 회복될지 모른다. 나는 다시 안전하지만 공허한 나의 성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저 씁쓸한 하룻밤의 꿈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텅 빈 눈을 보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내가 여기서 돌아선다면 나는 단순히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통해 겨우 되찾았던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따뜻함을 느끼는 법,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민서가 말한 역겨운 인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존재로 남겨질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서연을 지나쳐 주치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내 명함을 건넸다. 내 이름을 확인한 의사의 눈이 커졌다. 강지훈입니다. 이서준 군의 모든 치료와 수술에 관련된 비용은 제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외과팀을 꾸려주십시오. 골수 이식 공여자를 찾는 시스템도 최고 레벨로 가동해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환자, 반드시 살리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CEO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늘 나의 제국을 위해 사용했던 그 힘을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녀를 위해 사용했다.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동정이에요? 아니면 하룻밤에 대한 대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아, 네. 민서 말이 맞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시키는 괴물이지.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밤 나는 내 비참함의 밑바닥을 봤어.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지켜보면서 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따뜻함을 알게 됐고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 당신은 내게 구원이었어. 서연 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냥 내 딸이 경멸하는 그 괴물로 살아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줘. 서준이를 살리는 것. 그게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수술이 끝나고 당신이 원한다면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러니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줘. 내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서럽고도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의 단단했던 껍질이 마침내 부서져 내리고
그 안에 여린 속살이 드러났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우리는 각자의 지옥에서 서로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우리 삶의 터널 끝에서 비춰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이후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기적처럼. 서준이는 어려운 수술을 잘 견뎌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다행히 조직이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도 빠르게 나타났다. 서준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의 헬쑥했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농담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나는 서연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었다.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서준이의 재활 치료를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었다. 서연은 더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동생의 곁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그녀도 나의 진심을 믿어주었는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돈으로 얽힌 불안한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녀는 내 곁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었다. 가장 큰 숙제는 딸 민서와의 관계였다. 서준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어느 날, 나는 민서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다. 우리는 그날의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추악한 밤의 이야기부터 그녀를 지켜보며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녀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까지.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서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날의 경멸 대신 깊은 혼란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애를 사랑이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서연 씨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녀를 통해 배웠어. 아빠가 너와 네 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말이다. 나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서야,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너를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쌓인 골은 그렇게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민서라는 이름으로 서준이에게 보내는 과일 바구니와 빠른 쾌유를 비는 카드가 도착했다고.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힘내 라는 짧은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민서가 나게 건넨 아주 작은 용서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준이의 퇴원이 결정되었다. 이른 새벽 나는 서영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나는 한강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서 우리는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에는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와 잔잔한 강물 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하려고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아니요. 이제 대표님께 폐만 끼칠 수는 없어요. 학자금 대출도 알아보고 과외 자리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 씨, 이건 폐가 아니야. 지원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은 한 남자의 이기적인 욕심이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네가 다시 책을 펼치고 너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건 거래가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한 투자 같은 거지. 내 말에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품에 안겼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내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서울의 새벽은 희망으로 가득 차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박했던 한 영혼을 만나 비로소 진짜 세상을 얻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깨달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내 심장까지 퍼져나갔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